결론! 시어링이라는 고온, 또 기름의 양을 많이 사용하는 특수한 조리법에 냄새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스테이크 구울 때 생선 냄새가 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경험한 적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부모님하고 같이 살 때 촬영한다고 스테이크를 구울 일이 되게 많았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면, 유독 스테이크는 굽고 나면은 집에서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날 수가 없어요. 다른 고기 요리는 다 괜찮은데 유독 스테이크만 집에서 구우면 그 냄새도 지독하고 또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스테이크를 구울 때는 환풍기를 제일 크게 켜고 창문을 활짝 열어서 환기에 신경을 많이 썼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국내 커뮤니티에도 똑같은 현상을 호소하는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해외 것도 구글링을 해봤는데 레딧에도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저뿐만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느끼고 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뭔가 있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느낌 아니냐, 아니 어떻게 고기를 굽는데 생선 냄새가 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 실제로 해외 논문에서도 fish odor, 불쾌한 생선 냄새, 생선 악취가 난다고 아예 텍스트로 명시해 놓은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느낌이 아니고 실체가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요약해 보자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스테이크를 구울 때 불쾌한 냄새가 난다. 두 번째, 그 불쾌한 냄새가 생선 냄새와 비슷하다. 오늘 영상은 이 각각의 문제에 대해 원인을 추적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범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평소에 요리할 때랑 비교해서 스테이크를 구울 때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달라진 걸 찾으면 자연스럽게 범인을 찾을 수 있겠죠. 두 가지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고온입니다. 일반적으로 튀김은 평균 180도 정도라고 해요. 물론 식재료의 두께, 또 면적 대비 부피에 따라서 어떨 때는 짧고 강하게 190도에서 200도까지 갈 때도 있고, 감자튀김을 할 때처럼 익히는 과정과 튀기는 과정을 나눠서 할 때는 130도로 낮춰서 할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마이야르가 가장 잘 일어나는 180도를 평균으로 잡습니다. 볶음은 130도에서 140도 사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름량 대비 들어가는 재료의 비율이 높아서 얘들이 열을 뺏어올 거고요. 또 재료에서 나오는 수분이 온도를 계속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가 적당할 거예요. 그런데 스테이크를 할 때 필수적인 과정인 시어링은 230도 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식물성 기름의 발연점이 230도 정도 되는데, 항상 연기가 날 때까지 달구라고 하니까 230도 전후겠죠. 시어링이라는 과정이 고기 표면의 수분을 제거하고 마이야르가 급격히 일어나는 온도인 180도에서 190도 사이를 아주 단기간 내에 고온으로 찍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평소 요리할 때 대비해서 가장 높은 온도를 쓰는 게 시어링, 이게 첫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기름의 양입니다. 물론 튀김을 할 때 기름을 가장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집에서 자주 안 하니까 이건 제외하고요. 전이나 볶음을 할 때도 기름을 많이 쓰기는 하지만, 보통 식재료를 볶을 때 특히 탄수화물이나 야채 같은 경우에는 기름을 흡수하기 때문에 실제로 팬에서 열을 받는 기름의 양은 상당히 적어지는 편이에요. 그런데 시어링은 말이죠, 고기에 강력한 열을 아주 짧은 시간에 전해주는 역할, 에너지를 전달하는 매질의 역할로 단순히 기름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팬에 남아있는 사용하는 기름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소에 요리할 때랑 스테이크를 구울 때 비교를 해보면 이 딱 두 가지 포인트, 고온과 기름의 양, 이 두 가지가 유독 다르다고 한다면 이 둘이 범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사실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기름은 냄새가 난다. 예를 들어 어디 상가를 지나다가 치킨집, 특히 그 치킨집 뒤에 이 환풍구 있잖아요. 거기를 나도 모르게 지나가다 보면은 순간적으로 이 기름 냄새가 훅 올라올 때가 있고요. 시장에서 전집 골목을 가면은 우리가 왜 명절에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만큼 기름은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기름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기름은 냄새가 없습니다.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그리고 업소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이 식물성 기름, 이 식물성 기름의 경우에는 원래 냄새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량 생산되는 식물성 기름은 전부 정제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에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참기름이나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는 단순히 압착만 해도 기름이 줄줄 나오는데요. 포도씨유나 카놀라유, 콩기름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포도 먹고 남은 그 포도 씨, 그거 갈아버린다고 기름이 나오나요? 아니면 카놀라 씨앗을 꾹 짠다고 기름이 나올까요?
대두도 마찬가지예요. 대두를 내가 갈아서 꾹 짠다고 기름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가장 저렴하고 대량 생산되는 식물성 기름, 얘네들은 다 씨앗에서 나오는데 정상적인 이 물리적 압착으로는 절대 기름을 얻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공장에서 화학 용매를 써서 먼저 추출을 하고 여기서 나오는 다른 부산물들, 뭐 거품도 빼줘야 되고 색깔도 빼줘야 되고 끈끈하게 비누처럼 남아있는 이런 것도 다 빼줘야 되고 향도 없애줍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무색, 무미, 무취의 아주 깨끗한 기름으로 정제하는 과정이 필수적이에요. 사실 튀김이란 게 만약에 조선시대라고 생각해보세요. 튀김은 고급 음식일까요? 서민 음식일까요? 당연히 고급 음식이겠죠. 왜냐하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가마솥 하나를 채울 만큼의 대량의 기름을 얻기가 정말 어려웠으니까요. 유과나 이렇게 뭔가 기름에 튀긴 디저트 같은 게 진짜 특별한 날에 양반들만 먹는 고급 과자였던 게 그런 이유예요. 하지만 산업화 시대 이후로 이런 대량 공정시설을 만들게 되면서 아주 싸고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식물성 기름이 된 거죠. 현대 식품 산업에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저렴하고 대량 생산된 식물성 기름은 공정상에서 이미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향을 빼는 과정이 항상 들어가고, 실제로 우리가 마트에서 기름을 사서 냄새를 맡아보면 뭐 그렇게 나쁜 냄새나 그렇게 특별한 향이 나지 않는데요, 유독 이 기름을 가열하면 꼭 기름 냄새가 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기름의 분자 구조가 대체로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물질은 분자로 이루어져 있고 분자는 원소가 결합해서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원소끼리 결합을 해서 분자를 만들고 이 분자의 특징에 따라 물질의 특징도 정해지는 거죠. 근데 이 원소끼리 결합을 할 때 결합의 방식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기름의 분자는 이중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뭐 여기가 화학 시간이 아니니까 뭐 이중결합이 뭐고 수소결합이 뭐고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중결합이라서 그래서 뭐 어쨌는데 그 결과가 중요한 거죠. 이중결합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쉽게 말하면 서로 지분을 내놓고 동업자 관계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둘이서 지분을 내놓고 동업을 해서 가게 하나 내는 게 이중결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동업은 뭐다? 분명히 언젠가 문제가 생긴다. 범죄와의 전쟁 영화 보면은 최민식 씨가 처음에요, 그 김판호 만나서 어이 동업자 양반 하면서 엄청 싸우다가 또 나중에 하정우한테 붙었다가 또 통수 치고 김판호한테 붙었다가, 기본적으로 동업관계라는 것은 물론 혼자서 못할 수 있는 하게 해주는 정말 중요한 장치이기도 하지만 항상 분열의 위험이 있다. 즉 상태가 불안정하다는 거죠. 특히 이중결합이 문제가 더 되는 거는 이중결합, 그러니까 결합을 하는데 그 결합하는 포인트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둘 중에 하나만 무너져도, 둘이서 동업을 하는데 한 놈만 배신해도 그 사업은 그냥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물론 이 이중결합이라는 결합 구조가 다이나믹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명 활동의 근원이 되는 원리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세포막이라던가 광합성이라던가 이 불안정한 구조를 잘 이용하면은 에너지 차이로 인해서 내가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겠죠. 다만 이 경우에는 기름이 왜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고 다양한 변화를 거치는가, 그것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기름이 오래되면 쩐내가 난다던가 색깔이 갈색으로 변한다던가, 혹은 위생관리 안 되는 중국집이나 치킨집 가면 벽면에 누렇게 끈끈하게 붙은 거 있죠? 아니면 오래된 식당에 이 테이블 끈끈한 거, 180도 고온에 기름을 계속 세팅시켜 놓고 조리를 하는 치킨집 앞에 가면 냄새가 나는 거, 전부 다 기름이 이중결합이라는 취약한 구조 위에 세워진 모래성 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 모든 기름이 냄새가 많이 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뭐 한우집에 갔다, 아니면 삼겹살집에 갔다, 고기 냄새는 물론 많이 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름 냄새 같은 거는 안 나잖아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기름 냄새라고 하는 곳을 맡을 수 있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치킨집 앞, 전집, 그리고 마트 델리코너, 튀김을 하는 데죠. 공통점은 뭐냐? 식용유를 쓴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씨앗에서 기름을 추출한 식물성 기름이요. 아까부터 이중결합 때문에 식용유가 변질에 취약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름의 종류마다 이 이중결합의 개수가 다릅니다. 이중결합이라는 것 자체가 결합이 이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하나만 망가져도 전체가 망가지는 아주 불안정한 시스템인데, 그런 이중결합이 어떤 애는 1개, 어떤 애는 2개, 어떤 애는 심지어 5개, 6개까지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중결합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변질이 될 가능성은 2배, 3배가 아니라 제곱 형태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예를 생각해 봤는데, 한국하고 중국이 친해지려면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잘 노력하면 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한국과 일본이 친해지려면
조금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조금 노력을 하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친해질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한국, 중국, 일본 이 셋이 모두가 친하게 지내서 마치 유럽연합 같은 한중일 동아시아 공동체를 만듭시다 여러분 하하하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날부터 나라가 마비될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만약에 기름 중에서 이중결합이 빵개 그런 애들이 있다면 엄청 안정적이겠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중결합이 빵개인 애들이 바로 포화지방입니다. 우리가 맨날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데 포화가 뭐예요? 꽉 차 있다. 꽉 차 있으면 뭐예요? 빈 공간이 없다. 그러면 안정적이다. 그러면 다른 애들 필요 없이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산다. 당연히 외부의 공격에도 아주 방어가 잘 되겠죠. 아주 안정적인 시스템이니까. 그래서 포화지방 비율이 높은 우지나 라드, 쇼트닝 같은 애들은 고온에 오랫동안 지져도 그렇게 냄새가 나지 않아요. 문제는 불포화 지방입니다. 불포화가 뭐예요? 포화가 안 돼 있다. 꽉 차 있지 않다. 그럼 빈 공간이 많다는 얘기겠죠. 빈 공간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채워야 돼요.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옆에 놈들 일단 아무나 데려와 약간 그 둥글게 게임하는데 둥글게 셋 하면은 바로 아무나 데려오잖아요. 3명 4명 딱 일단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억지로 옆에 애들 끌고 와서 안정적인 형태를 유지하긴 했는데 딴 놈이랑 같이 이렇게 있는 거니까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포화 지방끼리도 이 불포화도 그러니까 꽉 차이지 않은 정도가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불포화 수준이 높을수록 더더욱 불안정합니다. 아까부터 기름은 이중결합 구조 위에 세워진 분자라고 했는데 이 이중결합의 개수가 높아질수록 불포화도가 높아진 겁니다. 이중결합이 1개면 2명이서 동업한 거고요. 이중결합 2개면 3명, 이중결합 3개다 4명이 동업하는 겁니다. 당연히 동업자가 많아질수록 사업이 산으로 갈 확률이 높겠죠. 뱃사공이 많으면 많을수록 혼란에 빠지니까. 이해하기 쉽게 이 불포화 지방도 레벨 1부터 레벨 6까지 있다고 칠게요. 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름 3대장 포도씨유, 콩기름, 카놀라유. 포도씨유는 레벨 2짜리 불포화 지방이 무려 55%나 됩니다. 콩기름은 레벨 2짜리 불포화 지방이 52.5%, 심지어 레벨 3짜리 불포화 지방은 6.5%나 있습니다. 카놀라유는 레벨 2짜리 불포화 지방이 16%로 다른 애들보다 나아 보이지만 레벨 3짜리 불포화 지방이 8%로 상당히 고온에 취약할 것이다 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죠. 단순히 레벨 1, 2, 3 하니까 그렇게 큰 차이 없어 보이는데 아까도 얘기했죠. 3명이 동업할 때와 4명이 동업할 때 사업 리스크는 차원이 다릅니다. 실제로 산화 속도를 비교한 논문이 있는데 레벨 2짜리 불포화 지방은 레벨 1에 비해서 무려 산화 속도가 10배나 높다고 하고 레벨 3짜리 불포화 지방은 레벨 1에 비해 산화 속도가 25배나 높다고 합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불안정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여담인데 여러분 들기름 꼭 냉장고에 보관하고 열을 가하지 말라 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이유가 들기름은 뭐 맛은 좋고 한데 레벨 3짜리 불포화 지방이 전체의 55%나 차지하기 때문에 고온에 노출돼도 산소나 빛에 노출돼도 굉장히 취약한 기름이기 때문에 참기름은 그런 얘기가 없는데 들기름은 유독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불포화도가 높은 지방이 많기 때문입니다. 결론! 시어링이라는 고온 또 기름의 양을 많이 사용하는 특수한 조리법에 식물성 기름인 포도씨유, 카놀라유, 콩기름을 쓰면은 분자 구조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러면 이게 왜 생선 냄새가 날까가 되게 재밌는 포인트잖아요. 근데 우리 한번 정확하게 얘기해 보면은 생선 냄새라는 게 생선 회 냄새는 아닐 거예요. 생선을 그냥 맡았을 때 나는 냄새, 스테이크 구울 때 나는 냄새가 정말 뭐 3kg짜리 완도에서 올라온 대광어 냄새 아니면 겨울 대방어 냄새가 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생선을 구울 때 나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선에 뭐가 많아요? 생선은 불포화 지방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소, 돼지 이런 육상 생물에 비해서 생선 같은 수중 생물은 불포화 지방이 훨씬 많고 더 높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제가 읽은 되게 재밌는 내용인데 생선은 물에 살잖아요. 그리고 물의 평균 기온은 15도에서 20도로 일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이게 육상에 사는 생물보다 좀 더 낮은 온도 환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방을 뭐 먹을 때는 기름이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몸 안에 있는 지방은 세포막이라던가 생명 유지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성분이거든요. 근데 수온이 낮은, 온도가 낮은 곳에서 사는 생물들은 기름이 쉽게 흐르고 굳으면 안 돼요. 여러분 포화지방 온도 낮아지면 어떻게 되죠? 허옇게 굳어서 안 움직이고 고체가 되죠. 생선이 포화지방이 많다면 몸 안에 있는 기름이 굳기 때문에 생명 활동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도 쉽게 흐르는 불포화 지방을 많이 갖게 된 것이다 라고 제가 책에서 봤는데, 생선은 그런 불포화 지방 중에서도 EPA, DHA가 많습니다. PA는 뭔지 모르겠는데 DHA는 들어봤죠? 그 아인슈타인 우유에 있는 머리 좋아진다는 그 DHA가 함유된 우유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실제로 생선이 지중해식 식단에서 건강에 좋다고 많이 먹는 것도 일반적으로는 이 EPA와 DHA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고, 어르신들이 막 오메가3 기름 캡슐이라고 챙겨 먹고 막 크릴 오일이라고 챙겨 먹는 게 바로 이 EPA, DHA라는 불포화 지방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EPA랑 DHA는 불포화 지방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불포화 지방은 불포화 수준에 따라서 레벨 1부터 레벨 6까지 있다. 레벨 1일수록 안정적이고 레벨 6일수록 불안정하다. 오늘의 퀴즈. 그럼 EPA랑 DHA는 과연 레벨이 몇일까요? 이거 여러분들 의외로 쉽게 알 수도 있어요. 바로 이름에 힌트가 있습니다. 자, EPA. 이게 이름이 엄청 길고 어렵거든요. 이거는 되게 테크니컬한 이름인데, EPA랑 DHA, 여기서 P랑 H에 주목해주세요. EPA의 P, 펜타입니다. DHA의 H, 헥사입니다. 여러분 펜타 어디서 쓰죠? 펜타킬, 펜타곤 5개예요. 헥사는 뭐죠? 헥사곤 6개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레벨 5, 레벨 6에 해당하는 불포화 지방인 거예요. 그리고 레벨이 높을수록 뭐다? 고온에 취약하다. 여러분 왜 그 건강에 좋다는 EPA, DH라는 지방이 들어있는 그 오메가3 캡슐을 왜 캡슐에 넣어서 팔까요? 그냥 식용유처럼 플라스틱에 넣어서 팔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불포화 레벨이 레벨 5, 레벨 6에 해당하는 아주 불안정한 기름이기 때문에 캡슐에 넣어서 산소를 완벽히 차단하고 빛을 차단하지 않으면 금방 산패돼서 쩐내가 나서 아예 먹지도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산패된 기름은 건강에도 훨씬 안 좋습니다. 산화될까봐 무서워서 캡슐에 넣어서 유통하는 그 생선 기름이 많이 들어있는 생선을 팬에다 넣고 고온에서 노릇노릇하게 굽는다? 당연히 산패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선을 구울 때 집에서 나는 그 냄새가, 물론 생선 비린내도 있겠지만 바로 이 기름이 산패된 냄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나왔죠. 고온에 가열한 식물성 기름이 작은 분자로 쪼개지면서 나타나는 특유의 냄새가 이미 훨씬 불안정한 생선 기름에 있는 불포화 지방이 쪼개지면서 나는 냄새와 똑같다 거예요. 실제로 카놀라유를 가열했을 때 생선 냄새가 나는 이유를 분석한 논문이 있는데, 여기서는 아예 3가지 물질을 생선 냄새라고 아예 특정을 지어버렸어요. 이 논문은 시어링이 아니라 튀김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을 때 이런 냄새 성분이 나냐 분석을 한 논문인데, 1번 튀겼을 때, 5번 튀겼을 때, 10번 튀겼을 때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생선 냄새로 특정되는 물질이 확연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정말 실체가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여담인데, 제가 식품회사 C사를 다닐 때 옆 동네 CGV 계열사 사원이 저희 본사로 와서 이번에 새로 나오는 이 팝콘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 해서 갖고 왔어요. 팝콘 샘플을. 하나는 기존에 원래 있던 기름으로 튀겼고, 하나는 뭔가 버터를 조금 더 넣어서 튀긴 그런 팝콘이었는데, 저는 뭐가 버터가 들어간지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뭐가 버터를 안 썼는지는 1초 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A, B 팝콘 중에 하나가 이 생선기름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버터 조금 뭐 사실 잘 모르겠는데 하나는 생선 냄새 같은 게 난다. 사실 저는 이 말을 할 때 이미 알고 있었어요. 식물성 기름을 오랫동안 가열하면, 튀김도 마찬가지죠, 생선 같은 냄새가 난다. 이걸 전에 애둘러 말한 건데, 거기 계신 다른 직원분들은 내가 왜 갑자기 생선 얘기를 하지? 공감을 되게 못 하시는 눈치더라고요. 근데 그때 결론이 뭐였냐면, 어쨌든 버터를 조금 넣으니까 이 냄새가 마스킹 되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버터가 포화지방이잖아요. 포화지방이 비율상으로도 조금 더 들어가면은 산패에 더 강해지기 때문에 어쨌든 맛적으로는 더 좋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되게 잘하셨더라고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기름은 분자구조상 산패되기 쉽다. 불포화 지방, 그 중에서도 불포화 레벨이 높은 불포화 지방은 산패가 기하급수적으로 빠르다. 집에서 많이 쓰는 콩기름, 카놀라유, 포도씨유는 다 불포화 레벨이 높은 지방이고, 생선 기름은 이 모든 다른 것들보다 압도적으로 불포화 레벨이 높다. 그렇기에 고온 가열했을 때 기름에서 나는 냄새를 생선 구울 때 나는 냄새로 통칭할 수 있다. 요리를 하는데 기름에서 생선 굽는 냄새가 난다? 기름이 산패되고 있다는 결정적인 후각 지표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음식에서 원하지 않는 생선 냄새가 난다는 것만으로도 기피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지만, 그 사실 자체가 기름이 이미 산화되고 산패돼서 유증기 형태로 내 폐에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스테이크 구울 때, 아니 스테이크가 아니더라도
고온에서 기름을 다뤄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어떤 기름을 쓰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건 다음 시간에 듣겠습니다.